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10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돈이 많은 게 뿌듯하기도 한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돈을 안 쓰고 투자엔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무슨 이제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게 재무적으로도 좀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좀 이 총알을 좀 사용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평론가님이 먼저 한번 진단을 해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하면 M&A 시장에서 사실은 원래 더 큰 손이 됐어야 되는데 뭐 그렇긴 하죠. 예, 인수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인수 실적을 좀 보자면요. 네. 아마 제일 유명한 게 그 2016년에 있었던 오디오 전장업체죠. 네, 하만 오디오를 그렇습니다. 9조 정도의 인수했던 실적이 한 번 있고요. 그 오디오 계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어지는 인수 소식이 나왔었죠. 6일에 나왔는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미국의 아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또 인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오디오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된 인수 실적이 하나가 오디오를 있고.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때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제 로보틱스 인수도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지난 6일에 있었던 오디오 업체 말고 그 이어져서 한 4일 후에 바로 이제 독일의 공주 업체죠. 플렉트 그룹을 또 한 2조 4천억 정도에 인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사실은 좀 손에 꼽는 정도니까 가진 현금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좀 미미한 인수 실적을 일단 네, 뭐 사실 지금까지는 규모에 보여왔습니다. 비해서는 네. 뭐 별로 뭔가 공격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지금까지는 M&A에서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전략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적정선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의 가용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운영 경비라든지 그런 건데, 그 이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주식회사잖아요. 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 수익률만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면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넘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현금성,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이제 가치 투자에 있어서 논쟁거리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고,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 쌓아가서 그걸 한 방에 터뜨려서 M&A를 한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삼성그룹이 100조가 있는 거지. 네. 삼성전자가 100조가 있는 건 아닌데, 삼성그룹이 100조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렇게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예금, 단기 채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M&A를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내 땅을 조금 넓히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내 땅 말고 새로운 것을 M&A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땅을 조금 넓히려냐는 것을 볼 때, 지금 M&A를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보면 내 땅을 조금씩 넓혀가는 역할에 대한 것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정말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회사, 이제 통신회사, 저기 휴대폰 회사 이걸 넘어서서 뭔가 시너지를 창출한다라든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 M&A가 나와도 보통 투자자들이 보면 와 정말 새롭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비율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껏 M&A를 하는 것은, M&A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역시 삼성 이란 소리를 못 듣고 에게 겨우 이 정도 소리를 솔직히 증권가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이렇게 뭐 핵심은 못 찌르고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을 도는 M&A가 아니겠나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면 일단 리더십 부재가 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거는 뭐 사실 좀 부인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뭐 간만에 조 단위의 이제 빅딜이란 빅딜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안 해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능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안 해왔으니까 그래도 간만에 그 냉장고 공조업체죠. 그렇죠. 예. 독일 플렉트랩을 이제 조 단위로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디오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냉난방 공조단지 우리 건물 같은 데서도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이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거는 어떤 전략을 보고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일단은 AI 관련해서 현재 범 AI 권이라고 묶여지는 사업 네. 섹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뭐 직접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죠.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전력이 필요하다 그럼 전력주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AI 섹터에 수많은 관심 섹터들이 동시에 뜨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공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예상 비용이 있거든요. 네. 만약 한 센터를 운영할 때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50에서 60이 이 발열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열시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뜨거우니까.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서버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테크니컬한 비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절반은 발열 통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예 바닷속에 그렇죠. 서버를 뭐 잠그는 북극에 만들기도 하고 뭐 북극으로 가자 네. 바다에 잠그다 별의별 얘기 나오는 게 네.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삼성이 주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특히 이 공조 관련해서는 유럽 내에서는 조금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기존에도 물론 에어컨 이런 걸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AI 시대, 데이터 센터 시대를 대비한 기업형 공조 시장을 눈독을 들인 거 아니냐, 네. 거기에 전략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랭킹이 좋아요. 거의 뭐 선두권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두권은 아닙니다. 물량으로 보면은 기술은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거나 중국이 리딩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기술과 이 레퓨테이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일본 회사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3위권으로 조금 이제 붙는 회사들이 전통의 강자 미국 회사들이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유럽의 강자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앞으로 뭐 미국에 진출할 때는 자기 기술 더하기 이 회사 이제 합쳐지는 기술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유럽에서는 여기가 갖고 있는 망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전초 기술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삼성 입장에서는 AI 시대, 데이터 센터 그중에 발열 이 부분을 주목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도 삼성전자하면 이제 반도체니까 AI 센터를 만들면 뭐 D램이나 HBM을 공급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회의 전략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빅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이 자기의 영역을 넓힌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 공조라는 게 어떤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미 삼성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조라고 생각한다라면 단순하게 이렇게 그 열을 식히고 냉난방을 하는 것도 공조입니다만 클린룸까지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미세먼지 나노급의 이제 미세먼지도 못 들어가야 되는 클린룸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그걸 해왔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해왔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저는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네가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기 영역을 넓힌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공조라는 게 단순하게 열을 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습도 조절까지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도 조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과 미국 사막 지역에 있는 반도체 공장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인도라든지 이런 때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이게 습도 자체가 다 다르고 온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더 나아가면 저는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공정에서도 클린룸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조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를 믹스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전지에 있어서는. 네. 그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딜을 하면 로봇처럼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적자에서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못 찾지만 이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삼성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그룹들이 하는 것들이 계열사 물량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삼성의 이름을 달아서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저는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존 업체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급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은 잘못했다가 아니라 삼성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역할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조금 뭔가 뉴 삼성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겠나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좀 뭐 어떤 선택이든 항상 명과 암이 있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같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섹터 자체를 미래지향적인 AI 섹터 내에서 그래도 수요가 있는 섹터를 골랐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상 사실은 이제 M&A를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간 비용 정도 함몰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M&A를 만약에 실수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략 능력, 레퓨테이션 능력이 동시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회사 전체가 돈이 많아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세계 유수기업 등에서 엄청 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2조 4천억 들어갔는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향후 운용 비용까지 합쳐서 뭐 한 5조 정도 버렸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5조의 실패가 100조 이상의 실패로 나중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M&A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반응이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동안에 삼성의 M&A 전략과 경영 전략과 조금 다른 포인트가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삼성이 잘하는 그리고 경영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30년 이상 삼성의 핵심 경영 전략이 뭐였냐? 1등 삼성이에요. 그랬죠. 자기네들도 1등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M&A를 해도 1등을 가져옵니다. 뭐 바운더리를 좁혀서 국내 1등이든 세계 1등이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1등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럼 전 세계 1등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럼 뭐냐면 물론 유럽 내에서의 그 MS 마켓 쉐어는 있습니다만 기술의 1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결국 가지고 와서 세계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몇몇 기술은 조금 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기존 이 회사와 삼성의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있느냐. 요게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안 껴지는 퍼즐인데 요것만 껴진다면 오히려 이 긍정적인 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환호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과제가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그 약간의 그래도 좀 제가 포지티브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건 이 공조 시장이 현재 세계 시장보다 앞으로 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면요 많이 보는 분들은 2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 60조 내외로 보는 분들 계시던데 많으면 100조에서 120조까지 성장세로 보거든요. 그런 걸 내다봤다면 삼성이 기술의 어떤 요소를 조금만 보태서 탑으로 정도, 탑 기술 정도까지만 올려내면 충분히 이제 또 삼성을 등에 업고 이 60조 이상 커질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명과 마음이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특히 뭐 삼성이 공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 에어컨 산업이 있어서 뭐 완전 1등이 아니라도 2등 정도만 갖고 와도 내가 키울 수 있겠다는 뭐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그 삼성전자의 M&A가 저한테 영향을 크게 줬던 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건데 갤럭시 쓰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M&A로 갖고 온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써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왜 삼성이어야 되는지가 조금 좀 흐려진 것도 사실이긴 하죠. 최근에는 좀 25가 잘 나가긴 하지만 그러면 지난 그 8년 동안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하만이 2017년이죠. 그럼 8년 동안은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M&A 시장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싶은데 그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후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 뭐 사법 리스크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경영 전략을 좀 못 세운 게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동안에는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AI가 나오면서 D램이 두드려 맞았고 그 전에만 하더라도 완전히 뭐 노다지로 돈을 이제 긁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진폭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굳이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어떤 뭘까 동인을 좀 얻지 못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굳이 뭐 이렇게 했는데 공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삼성급에 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대감에 굉장히 좋은 것은 앞으로 이제 건물 같은 거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대형 건물 들어가면 다 공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도
삼성이 지금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 삼성의 세 가지 공통점은 지금 상태는 좋아. 그럼 앞으로 이것만 갖고 영원히 유지할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뭘 할래라고 했을 때 많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전 모든 투자자들이 다 관심이 갖고 보는 세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뭘로 앞으로 나갈래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저한테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한테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깊게 조금 그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나갔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라고 했고 막상 이제 사법 리스크가 끝나고 나니까 삼성도 지금 뭐 이렇게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를 서치하고 다닐 거예요. 만나기도 하고 물 밑에 접촉하다 깨진 것도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지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랜드로 갈 거냐? 우리가 저기 뭐죠? 반도체도 네. 랜드 플래시로 갈 거냐? 디램으로 갈 거냐? 네. 그것도 지금 아직도 우리 공장도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경영진이 탁 대장이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소장님과 좀 대동소이한 진단인데요. 네. 사실은 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재였던 기간이 있고 네, 그렇죠. 나왔더라도 사실은 뭐 그룹의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네. 안팎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의사 결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에 대한 네. 나침반, 이 향하는 그 방향,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어떤 회사를 서치하더라도 이게 그 방향에 맞는지를 맞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사 결정을 제대로 네. 내리지 못했죠. 그런 사이에 사실 이제 좀 세월이 한 7, 8년 정도 흘러갔기 때문에 네. 대규모 M&A를 책임지고 결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2심이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까 경영 비전을 냈지 않습니까? 독한 삼성인이 되자, 네. 뭐 승리에 강하고 위기에 어쩌고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컴백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더라도 하나씩 결실이 네, 나오는 걸로 그렇죠. 봐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못했던 M&A들이 조금은 이제 좀 가시적 네. 성과를 줄줄이 낼 걸로 보여집니다.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하반기에 큰 것도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네. 들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밀린 숙제는 이제 좀 이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다 보니까 돈도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딜이 삼성에 덩치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걸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M&A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HBM도 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과거의 삼성 같은 느낌은 안 주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라도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뼈아픈 부분인 게 지금 하이닉스가 만년 2위였다가 지금은 HBM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범용 레거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추월해 버렸다는 게 이제 최근에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리더십 부족이었다면 SK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SNS에서 나오면 네. 거기 있는 분들이 10년 전에 삼성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삼성만 하더라도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삼성,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삼성이었다라면 지금 실패하면 바로 이제 아웃되는 네. 그러니까 관리의 삼성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죠. 이제 그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보시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걸 보면 이제 삼성의 이제 임원들이 대부분 이제 관리급이 이제 되니까 옛날에 이제 기술 개발 쪽에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SK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이제 D램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HBM을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좀 적더라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삼성이 HBM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삼성 같은 경우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워낙 적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정도에서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안 한 거죠.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말씀도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할 거야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우린 이거라도 해야 돼라고 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 적극적인 이제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현대반도체를 인수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뭐라도 자꾸 뭔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태에서 HBM이 딱 이제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들 같은 경우도 그 결정적인 게 이제 모 회사가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서 한번 틀어졌었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절대값이고 을인데 네. 을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HBM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층 기술이라고 해서 HBM이라는 게 반도체를 이렇게 위로 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쌓을 때 이게 TC본드라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랑 하이닉스가 딱 아삼중에 맞아가지고 네. 기술 개발을 같이 시작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HBM3, HBM4, 2까지 나갈 수 있는 하이닉스 독주에 됐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삼성이 HBM 개발을 못할 때 이 회사랑 손을 좀 잡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네, 기술적인 문제까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소송이 상당히 뼈아픈 것이었었고, 네.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을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 수많은 어떤 그런 협력 업체들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돈이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했어야 되는 상태에서 시대적 흐름을 만났고, 또 그 회사와 독점적으로 일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른 회사랑 이제 손을 잡아서 하이닉스가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슨 회사인지 다 아실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발했고, 그리고 삼성은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무리 한다 해도 다른 데랑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있었어요. 백색 가전이 안 되면 백색 가전을 좀 끌어올려라, 휴대폰이 안 되면 휴대폰을 끌어올려라는 건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네. 회장의 직속 라인으로 가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하이닉스를 만들어낸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의 최근의 운명을 가른 이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역전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동안 뭐 이럴 거라고 누가 그렇죠. 예상했겠습니까? 그동안 뭐 삼성은 무조건 뭐 불변의 1등이라고 적어도 생각했는데, 디램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왕좌가 이제 네. SK로 바뀌었고, 영업이익이든 뭐 판매량이든 뭐든 뭐 이제 지금은 네, 뭐 확실하게 그냥 순위가 세부 바뀌었다. 사항까지 모두 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제대로 구사했어야 될 때 전략 판단에 미스가 나왔죠. 그게 뭐 그렇죠. 사법 리스크였든 HBM을 강구한 거였든 뭐였든 네. 어쨌거나 그때 적기에 전략을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삼성이 그걸 놓친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SK는 HBM에 이제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건 파운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중국 공장을 빼야 돼,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지어야 돼 말아야 돼, 한국 공장은 빼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 모든 걸 벌려만 놓고 현재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아까 소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근본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생태계 완성입니다. 방금 이제 SK는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H 그 반도체와의 어떤 네. 조인 성공 사례를 말씀 주신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TSMC랑 비교해봐도요. TSMC는 뭐 TSMC 하나만 보면 사실은 뭐 그냥 대만의 국민기업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TSMC는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TSMC를 위주로 한 대만 반도체 업계의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 딱 들어가면 우리 옛날에 동대문 시장처럼 네. 디자인, 다 있는 가공, 거죠. 원단, 납품 뭐 다 되는 것처럼 다 돼요. 네. 그게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삼성은 나를 위시해서 한국 반도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소홀했고, 좀 이런 말씀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갑으로서 네. 그저 이제 명령을 하거나 납품을 주거나 네. 오더를 받거나 시장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협업을 통해서 성공해야만 하는 이 어떤 다음 챕터로 넘어갔을 때 네. 막상 함께한 우군이라든지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육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TSMC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혼자는 조금 힘든 문제. 네. 즉 전략 판단과 선택과 집중과 생태계 완성 문제. 네. 이 부분이 특히 삼성의 현재 어떤 그 조금의 난관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 리더십 부재와 또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그게 또 과거의 성공이 지금의 또 나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진짜 알 수 없는 게, 그렇죠. 예전에 HBM 처음 나왔을 때 그 그래픽 카드에 넣을 그 게임에 관련된 거,
요즘 뭐 컴퓨터로 게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굳이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당시에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그걸 그만둔 게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은 뼈 아프지만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예전에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삼성이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닌데 당장 돈이 안 돼도 좀 갖고 갔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근데 거기에 조금 네. 약간 덧붙이면 네. 그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속담인지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건데 네. 그동안 삼성은 빨리 오는 데는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진짜 뭐 저는 조금 그런 게 뭐 엔비디아가 뭐 세계를 이끄는 뭐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누가 쳐다봤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에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나 그 이런 회사에서 회사였죠. 엔비디아는 보통 저도 이제 증권 방송하면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우리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되면 엔비디아 신경 쓰지 마세요. 삼성전자만 보세요. 뭐 이랬던 그랬죠.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번 주에 젠슨황이 대만에서 뭐 발표한다고 그게 아주 그냥 벌써부터 그냥 들썩들썩한 뉴스가 될 정도로 그랬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상황이 변했을 때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뭐든지. 근데 좀 그러다가 제동이 딱 걸렸을 때 주위에서 누가 도와주느냐인데 지금 삼성은 조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게 부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이 1년이 넘었는데 HM을 그렇게 퀄리티에서 통과 못 시켰다? 이거는 그동안의 삼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한번 조금 들여다보고 있겠죠. 네. 뭐 대외로 공개하지는 없겠지만 네. 좀 문제다라고 봐야죠. 좀. 네, 기술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제가 봐도 그 열이 너무 많이 나는 방식은 네.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네. 다 금융 전문가이나 금융 전문가지 네. 우리가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죠.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찔러야 그러니까. 되는지 저희는 잘 되게 모릅니다만 어려워요, 그게. 저희가 이제 애널 보고서나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뭐 쌓는 방식이 문제였냐 발열이 문제였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솔직히 이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처음부터 설계가 다시 셋업이 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 퀄테스트 통과해보자라고 다음 분기냐 다음 달이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다가도 들어가고 막 맨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 돌아오는 뭐 차세대 이걸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재설계해가지고 퀀텀으로 점프 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주 여러분들도 일이 일비할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을 좀 숨을 좀 크게 들이쉬고 그런 결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이번 분기를 포기하고라도 이제 다시 새로운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롭게 쉽게 말하면 표준을 만들든지 반 엔비디아 연합군을 만들든지 아니면 적어도 SK와 TSMC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삼각동맹 내에서 삼성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무언가 퀀텀 점프가 나오든지 하는 다음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이닉스랑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TSMC에서도 뭐 파운드리가 뭐 삼성이 부족한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지만 이제 뭐 전체적인 매출을 봐도 분기당 뭐 10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세 개를 다 하는데 그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TSMC에 이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는 조금 좀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렇죠.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통계 말씀 주신 부분에 이제 정확한 수치는 1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25조 정도고 TSMC가 37조 정도니까 12조나 차이가 10조를 이상으로 이제 벌어진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 몇 분기 계속 쌓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대로는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시장의 우려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무서운 게 TSMC 이제 미국 공장이 완성됐을 때. 애리조나 미국 공장이 완성됐을 때 이제 삼성은 이제 미국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설왕설래거든요. 계속해서 뭐 처음에 파운드리를 이제 지었다가 디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좀 중간에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 근데 거기는 규모가 일단 규모 자체도 삼성전자보다 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반도체를 쏟아내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만의 활로를 찾는 것이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렇고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제 나갈 것이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HBM 쪽에 갈 거냐 아니면 HBM 포기할 거냐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뭐 공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MPU 쪽으로 갈 것이냐, 네. 더 나은 반도체 네. 개발할 것이냐, 이런 쪽들로 좀 가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물론 이제 그건 다 위에서 고민하긴 하겠지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TSMC는 이제 미국 공장에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삼성이 네. 이재용 회장 복귀 이후에 뭔가 전략을 좀 다듬어 보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할까?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많이 지적받았던 게 조직 문화, 그다음에 그렇죠. 인력 유출 이런 네. 거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글로벌리하게 정평이 나 있는 유수의 인재들을 그래도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네. 들리고요. 네. 다 이름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돈만 준다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비전, 네. 또 충분한 연구 성과, 또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네. 봐서는 달라졌다는 모습을 좀 읽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력에 더불어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 시설 투자에 어쨌거나 좀 움츠러들지 않고 이제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 정확하게 보면 19일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1분기에 연구 개발비로 한 9조 정도를 쓴 것 네. 같고요. 시설 투자도 한 11조 정도 쓴 것 같아서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15% 6% 정도 일단 지응액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않고 네.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인력과 연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뭐 그래도 뭐 저력의 삼성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게 좋은 시그널을 좀 보고 있어도 된다. 약간 좀 그런 면도 있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우울했던 이야기의 원인은 결국엔 또 리더십 부재였는데 지금 다시 리더십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M&A도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으니 앞으로는 뭔가 삼성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겠다 하는 말씀까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